우리가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한때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AI가 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계의 전설에서 창업가로 변신한 황보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황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몰입의 대가십니다. 황농문 전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창의성을 경영의 언어로 풀어온 김세직 전 서울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AI 시대의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이전의 창의성과 지금의 창의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밀도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주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전의 창의성의 대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대표님은 AI 시대 이전에 창의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분인지 한번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보현 대표님. 제가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의 정의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들과 같은 방법을 쓰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전 이 말이 창의성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결국 결과를 담보해야 되고요.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창의성의 정의를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광고 쪽의 창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미친 생각, 엉뚱한 생각, 튀는 생각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발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몰입의 전문가이신 황농문 교수님은 어떻게 창의성을 정의해 오셨나요? 네, 제가 하는 연구에서 알려진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한테 알려진 지식, 뭐 도서관에 있거나 국내 도서관에 없으면 미국 도서관, 뭐 유럽 도서관 그 알려진 지식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다 조사를 했고 현재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을 연구 주제로 삼아서 또 연구해 오신 분은 김세직 교수님이니까 이전 시대의 창의성을 좀 어떻게 좀 정의하실 수 있었나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의성이라는 예. 표현은 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정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나 갖고 있는 능력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저는 창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창의
성이라는 말보다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먼저 썼으면 좋겠고요. 그 창의력이라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특히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그건 신의 영역일 예, 것이라고. 그건 신의 영역이다. 신이나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은 맞아요. 모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이나 예술가. 예술가들. 그거는 신이 수호신, 전령을 통해서 창의성을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믿었대요. 그 전령을 그리스 시대에는 다이몬이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 때는 게니어스라고 그랬대요. 게니어스. 그 전령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가 거기서 나왔나? 예, 게니어스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 전에는 다 신으로 해석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게니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니어스가 됐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근데 원래 창의성은 신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인간한테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해를 하면서 인간한테 그런 창의성이 있다는 게 후세에 알려졌다고. 뭐 결론적으로는 교수님이 김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괴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의 창의력, 그죠? 창의력은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증대될 수 있다.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창의적이지 않게 태어났지만 제가 열심히 창의력 훈련하면 더 창의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입장에서도 인류가 맨 처음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창의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같은 분은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인 남들이 보기에 천재적인 그러한 물리학 이론을 이제 발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론을 발견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뉴턴이 한 말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내다봤을 뿐이다. 그건 인류 역사상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 다음 세대 온 분은 거기다 조금 더 얹고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농문 교수님 말씀하신 거 경계까지 이제 오는 거 그 경계는 그동안에 많은 인류의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 경계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더해야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세 분을 모시고 창의력 혹은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제1의 명문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또 어쨌든 공학 계통의 창의성과 어떻게 보면 좀 먼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게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예술 방면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는 학문, 그다음에 발명. 학자들이 결국 학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기존의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의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저희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야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한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분야에서.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음악, 미술, 문학 분야만 아니라 저희 학문이나 업계, 기업하는 분야에서도 창의력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대학원 가서 처음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실험실에 여러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놀라고 선배들도 놀라고 막. 근데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연구를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보다 연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창의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연구는 창의성을 요구가 돼요. 그러면 연구하고 시험,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가 다르냐를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된 건데
연구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말고 답을 써라.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 그죠? 그게 공부고. 그걸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100점 맞죠. 연구는 그걸 다 보고 하라는 거야. 너 노트도 보고, 책도 보고, 여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보고, 국내 없으면 국외 도서관에 연락해서 다 봐. 근데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 그걸 해결해. 이게 연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수학 문제가 제가 모르면 네. 뭐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네. 저는 그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지는 거야. 것이다.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내가 문제한테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연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 지식의 한계를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는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수백 번을, 뭐 수천 번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수많은 경험으로서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평생 안 풀릴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고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초중고 뭐 대학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해설을 보지 말고 그건 너의 지식의 한계인데 그걸 너 힘으로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네가 이렇게 결국은 해결을 하면 너의 지식의 한계를 넘은 경험을 하고 우리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이 돼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가 이 능력이 발달이 된다. 너의 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연구나 뭐 회사 가서 해결 안 된 난제나 이런 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보현 대표님은 이렇게 학문 연구하신 분은 아니고 산업계에 이제 바로 진출하셔서 광고계죠. 광고계에서 그런 창의성을 구현하고 고민하고 이러셨잖아요. 창의성이 본인과 아주 강하게 연결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세상엔 다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적화시키기 잘하고 정돈 잘하고 분류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거를 부수고 패턴을 새로 만들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어진 길을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도 어쩌다 등산을 하면 길로 안 가요. 꼭 옆에 삐딱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는 아닌 쪽으로 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가 많죠.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막 반대하죠. 왜 글로 가냐고 길을 놔두고. 그럼 가다 보면 돌아올 때가 10번에 8번이죠. 하지만 그중에 한 번, 두 번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경치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그 위험을 조직이 같이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세직 교수님께서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90% 동의하지만 10%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최적화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과 또 뭔가 그걸 깨부수고 싶어 하는 성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보현 대표님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향도 갓난아기 때부터 그 자랄 때 환경, 그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사실 선천적인 요소는 굉장히 작아요. 그쵸. 엄밀하게는. 예. 그것마저도 그쵸.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캐릭터를 갖도록 교육받은 거예요. 양육된 겁니다. 신경가소성을 거의 굉장히 믿고 아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당연히 피아노 치는 쪽에 뉴런이나 이쪽에 발달을 하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꼰대라는 게 뭐냐 뇌과학적으로 꼰대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런이 자기가 생각한 쪽 뉴런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면 꼰대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틀렸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뉴런만 굵어지고 그쪽만 발달을 하고 나머지 뉴런이 없어지면 꼰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신경 가소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낯선 도전도 여러 개 하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꼰대가 될 가능성은 적네요. 좀 적지만 인생이 피곤합니다. 창의성은 결국 붙일 수 없는 양극단의 것을 붙일 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AI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AI한테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AI는 굉장히 가운데 있는 애들을 붙여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요. 근데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고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극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앞으로는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가 AI 얘기할 땐 항상 앞에 부사를 붙여야 돼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양극단을 못 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과 AI와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점은 당분간은 그쪽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AI가 창작도 하는 시대, 어떤 형식상으로는 이 시대의 창의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 교수님과 대표님의 그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AI 시대의 창의성은 좀 이전 시대의 창의성과 좀 달라졌나요? 황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쨌든 우리 지식의 경계 그렇죠.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의 최전선이 되려면. 근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AI가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문헌 조사하고 이제 구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요약까지 해주고 내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해주니까 거기에는 엄청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 AI는 창의성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거랑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작하고 창의성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한 건 또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창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엄청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하고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창작 활동이다. 그러니까 창작은 가능한 시대군요. AI가. 네, 그러니까 지금 창작이 AI에서 가능해졌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게 먼 훗날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먼 인텔리전스를 그거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자꾸 쌓는 거를 하니까 이제 AI가 나오니까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만류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거를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창의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갖도록 교육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황명문 교수님의 AI 시대의 창의성과 그 이전 시대의 창의성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세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AI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AI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은 지식 기계다. 근데 이 AI가 기계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에다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가비지를 집어넣으면은 가비지가 나오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온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인풋을 집어넣냐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집어넣는 인간의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AI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인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황보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시대의 창의성의 변화. 저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답을 찾는 능력과
새로운 걸 질문하는 능력. 근데 AI, 특히 생성형이 나오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능력에 대한 아예 단어가 딱 생겨버렸죠. 프롬프트.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AI는 똑같죠. 물론 뭐 월 얼마 내냐에 따라 조금 능력 차이는 나겠지만 생성형은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부터 막연하게 정답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창의성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 프롬프트라는 말 하나로 저는 다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AI한테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한 결과를 결국은 딜리버를 하죠, 얘가.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어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평생이 CD였는데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거든요. 광고계에서.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말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저는 그때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D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네가 아이디어 내지 말고 회사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를 만나고 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와 비슷한 거를 AI가 해주니 그 중에 어떤 걸 네가 취사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덕목은 결국은 취향이고 교양인 것 같아요. 폭넓은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얘와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